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 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북촌 한옥에 감춰진 비밀 통로의 흔적과 마을의 엇갈린 증언 속에서 박건우 탐정은 마침내 진실을 파고듭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와 오래된 갈등, 그 속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박건우 탐정은 북촌 한옥의 비밀 통로에서 귀한 유물들을 찾아낸 후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안은 켜켜이 쌓인 서류들과 지도,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박건우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통로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물들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낡은 손수건, 빛바랜 일기장, 산산조각 난 옥 놀이개, 달아해진 여성용 신발 한 짝, 그리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까지. 이 모든 것들은 수십 년 전 고요한 북촌 한옥 속에서 사라진 한 생명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음향 효과, 종이 넘기는 소리, 펜으로 메모하는 소리, 늦은 밤 사무실의 고요함. 그는 또한 김민수 씨와의 대화 내용과 마을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을 기록한 자신의 노트를 함께 펼쳐 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라진 인물을 착하고 조용하며 늘 혼자였던 여인으로 기억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활발하고 비밀스러운 만남이 잦았던 당돌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실종 경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라는 주장과 누군가와 엮여 강제로 사라진 것 같다. 이는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영의 아주머니라는 이름과 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문스러운 침묵이 박건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건우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듯이 유물들과 증언들을 대조하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예리하게 움직였고 뇌리 속에서는 모든 정보들이 빠르게 분류되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는 한옥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물리적인 사실을 제공한다면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당시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인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증거들을 종합해야만 비로소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먼저 각 증거물들이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지 혹은 서로를 보완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손수건에 수놓아진 희라는 글자,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과 옥비녀,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과 필체는 모두 사라진 인물이 여성이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서 언급된 아가씨라는 표현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절박한 글귀들은 사라진 인물이 급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강제로 사라진 것 같다라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박건우는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사라진 인물의 이중적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고립된 듯 보였지만 동시에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질 정도로 활발하고 당돌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기억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라진 인물이 주변에 잘 드러내지 않던 어떤 비밀스러운 삶을 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건우는 이 괴리감 속에서 사건의 또 다른 실마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거나 혹은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의 파편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김영희 아주머니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불분명한 증언과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드러나는 불편한 침묵은 박건우의 촉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기억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어떤 금기를 공유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 인물을 보호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김민수 씨조차도 그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더라도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건우는 이 침묵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김영희 아주머니가 사라진 인물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나 혹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일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그 속에 담긴 말 없는 이야기들을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늦은 밤에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십 년 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책상 위에 놓인 빛바랜 일기장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수건의 희라는 글자와 같은 필체가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초반의 평범한 일상 기록과 달리 마지막 몇 페이지는 점차 절박하고 불안정한 필체로 바뀌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글거들은 사라진 인물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그 글거들을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며 숨겨진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 나는 두려워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장은 사라진 인물이 그 사람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그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니라 사라진 이와 가까웠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배신이나 예상치 못한 갈등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사건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배경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종로의 그 한약방.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글권은 박건우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이 문구는 김민수 씨가 처음 발견한 편지에 언급된 종로 3가 피막골 옆 작은 한약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지목했습니다. 이는 한약방이 사라진 인물의 삶, 그리고 그녀가 처한 위협적인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 라는 표현은 사라진 인물이 한약방과 관련된 어떤 강제적인 상황이나 벗어날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약점이나 비밀 때문에 한약방과 관련된 인물에게 억지로 끌려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권은 한약방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적인 배경이자 갈등의 진원지임을 드러냈습니다. 점점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아. 숨이 막혀 라는 문장은 사라진 인물이 느끼던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가 점진적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시달리거나 쫓기면서 느꼈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숨이 막힌다는 표현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까지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 아무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라는 문구는 절망감과 함께 고립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혹은 이미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거야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박건우는 생각했습니다. 이는 비밀 통로에 일기장을 남겨둔 행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야. 비가 오는 밤 위라는 글권은 사라진 이의 모든 희망이 꺾였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문장이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밤이라는 표현은 김민수 씨가 발견한 편지 속 단서와 정확히 일치하며 실종 사건이 비 오는 밤에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날짜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은 단순한 절망을 넘어선 체념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건우는 손수건에 수놓아진 희라는 글자에 주목했습니다. 일기장의 주인이 희로 시작하는 이름. 예를 들어 김희영, 이희주, 박희선 등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작은 이니셜 하나가 사라진 인물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과 편지에 공통으로 언급된 한약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사라진 인물의 절친한 지인이거나 가족이었을 것이고, 그 역시 한약방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기장 속 글거들을 재해석하면서 박건우의 머릿속에는 사라진 인물의 감정선과 사건의 타임라인이 더욱 명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약방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휘말렸고, 그 문제로 인해 가까운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며, 점진적인 압박과 위협 속에서 비밀 통로로 피신한 후 비 오는 밤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라진 이가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구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박건우는 일기장 속 글고 하나하나에서 묻어나는 사라진 이의 절규를 느끼며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닌 비극적인 범죄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이제까지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단서들을 종합하여 사라진 인물의 정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옥 비밀 통로에서 발견된 유물들, 김민수 씨가 처음 발견한 편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과 일기장의 심층 분석 결과가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라진 인물은 분명 여성이었습니다. 손수건에 수놓아진 희라는 글자, 여성용 신발 한 짝, 옥비녀, 그리고 옥놀이개는 모두 이 추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나가시라고 칭했던 점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희라는 글자는 이름의 첫 글자이거나 애칭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녀의 이름은 김희영이나 박희선처럼 희가 들어가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녀의 성격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복합적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조용하고 외로운 사람과 활발하고 비밀스러운 사람으로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은 그녀가 두 가지 상반된 면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어떤 특정 관계나 상황에서는 대담하고 비밀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장에 그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 라는 문구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그녀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고립된 사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중적인 면모는 그녀의 실종이 단순한 행방불명이 아닌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그녀는 종로 3가 피막골 옆 작은 한약방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과 일기장 모두에서 한약방이 핵심적인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종로의 그 한약방.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일기 속 문구는 그녀가 한약방과 관련된 어떤 강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약방의 일원이거나 혹은 한약방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나 재산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 그녀는 실종 직전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의 절박한 글거들, 나는 두려워. 점점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아. 숨이 막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야. 은 그녀가 극심한 공포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깨진 옥 놀이개는 몸싸움이나 폭력적인 충격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비밀 통로로 피신한 흔적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숨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실종이 자발적인 가출이 아닌 타의에 의한 강제적인 실종 또는 살해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다섯째, 실종 시점은 1978년 늦여름.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편지와 일기장에 공통으로 언급된 비 오는 밤은 사건 발생 시기를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 시기는 서울이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겪던 때로 부동산 투기나 재산 다툼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했을 때 박건우의 머릿속에는 사라진 인물의 대략적인 윤곽과 함께 사건의 초기 그림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 후반 북촌 한옥에 살았으며 희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실제로는 비밀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종로 3가의 한약방과 깊이 얽힌 어떤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밤. 그녀는 자신을 옥죄어 오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한옥의 비밀 통로로 피신했으나 결국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했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사라졌을 것입니다. 박건우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한약방을 둘러싼 재산 문제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계획된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라진 이의 마지막 절규는 비밀 통로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침묵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박건우는 이 초기 그림을 바탕으로 김영희 아주머니와 한약방 집안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오랜 갈등의 실마리를 찾아 나설 차례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퍼즐의 윤곽이 잡혔고 이제 그는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 진실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증거물들과 메모들을 응시했습니다. 한옥 비밀 통로에서 찾은 유물들, 특히 일기장 속 마지막 글거들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 속에서 유독 김영희 아주머니라는 이름이 그의 의식 속에서 뚜렷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대화를 회피했고 어떤 이는 그 이름 자체를 언급하기 꺼려하는 듯 했습니다. 박건우는 이 침묵이 단순한 기억의 부재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금기처럼 느껴졌고 그녀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일 것이라는 강렬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박건우는 김민수 씨에게 다시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 사건의 의뢰인이자 북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으로서 당시의 분위기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건우는 김민수 씨에게 한옥비밀 통로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기장에 적힌 종로의 한약방.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라는 문구와 손수건의 희라는 글자에 대해 강조하며 이 모든 단서들이 김영희 아주머니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박건우의 설명에 처음에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 한옥에 그런 비밀 통로가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일기장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건우는 김민수 씨가 혹시라도 과거의 기억 속에서 김영희 아주머니와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여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민수 선생님, 김영희 아주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유독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그분이 사라진 한옥의 주인이나 한약방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분입니까? 박건우는 김민수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질문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깊이 캐묻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일수록 말하기 꺼려지는 집안의 속사정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탐정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혹시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민수 씨는 자신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김영희 아주머니 말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그분은 사라진 한옥에 살던 그 아가씨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모나 이모 같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막골의 그 한약방. 그 한약방은 원래 그 아가씨의 집안 대대로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는 한동안 그 한약방에서 일을 돕거나 아니면 한약방의 재정 관리 같은 일을 맡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릴 적 어른들이 영희 아줌마가 한약방 일에 깊이 관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민수 씨의 말은 박건우의 추론에 정확히 들어맞는 단서였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가 사라진 인물의 친척이었고 동시에 한약방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은 그녀가 사건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임을 의미했습니다. 박건우는 김민수 씨에게 더욱 자세히 물었습니다. 한약방 일에 깊이 관여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한약재를 다루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재산관리 같은 중요한 일이었는지요. 그건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한약방이 워낙 큰 재산이고 그 재산 관리가 복잡해서 집안 싸움이 잦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영희 아주머니도 그 싸움에 한몫 거들었다는 소문도 희미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약방 집안의 사람이긴 했지만 겉으로는 늘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는 분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기 꺼려했던 것 같아요. 뭔가 뒤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달까요? 김민수 씨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를 떠올리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건우는 김민수 씨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사라진 인물의 친척, 한약방 일관역, 재산 다툼 연루.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희라는 이니셜을 가진 사라진 아가씨는 한약방 집안의 일원이자 김영희 아주머니의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약방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큰 재산을 둘러싼 집안 싸움의 중심지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어서 김영희 아주머니의 성격에 대한 기억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늘 웃고 다녔지만 눈빛이 차가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자기 사람에게는 좀 엄격하고 계산이 빠른 분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지만요. 박건우는 이 증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주관적이지만 이런 세부적인 성격 묘사는 김영희 아주머니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인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상반된 증언, 조용한 여인 vs 활발하고 비밀스러운 여인과 김영희 아주머니의 겉과 속이 다른 성격 묘사가 묘하게 겹치는 지점이었습니다. 박건우는 이제 김영희 아주머니가 사건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인물의 친척으로서 그녀의 주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한약방의 재산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침묵은 그녀가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그는 김민수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상점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김영희 아주머니라는 이름과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와의 대화를 통해 김영희 아주머니가 사라진 인물의 친척이자 한약방 일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박건우는 이제 도래된 한약방 집안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그 사람의 사라짐과 일기장 속 종로의 한약방.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라는 문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과 침묵이 모두 이 한약방 집안으로 수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건우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한 집안의 깊고 오래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을 주민들, 특히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북촌에 살아온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한약방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김민수 씨와의 대화에서 얻은 재산 다툼이나 집안 싸움 같은 단어들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들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박건우의 끈질기고 예의 바른 탐문 덕분인지 몇몇 어르신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음향 효과, 어르신들의 쉰 목소리, 옛날 이야기 속 분위기. 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회상했습니다. 아이고, 그 한약방 말이지.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인데 부자였지. 한약방 건물도 크고 뒤편에 그 한옥까지 다 자기네 땅이었으니까. 근데 그 집안이 좀 시끄러웠어. 특히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 간의 재산 다툼이 심했지. 그녀의 말은 박건우의 추론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약방 건물과 한옥, 그리고 재산 다툼. 다른 할아버지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주인이 아들 하나에 딸 셋을 뒀었는데 아들이 똑똑하긴 했지만 좀 고집이 셌어. 그리고 딸들은 다들 출가했는데
막내딸이 한약방 일에 좀 관심이 많았지? 근데 아들 녀석이 다른 형제들한테는 돈을 좀 적게 주려 하고 한약방이랑 한옥은 다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통에 소송까지 갈 뻔했다고 들었네. 그 시절에는 재산 문제로 피 터지게 싸우는 집들이 많았으니까. 이 할아버지의 증언은 한약방 집안의 내부 갈등이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재산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둘러싼 심각한 분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려 했다는 점은 이후의 사건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건우는 김영희 아주머니와 사라진 인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가 사라진 인물, 아가씨의 친척이자 한약방 일에 관여했다는 김민수 씨의 증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사라진 아가씨가 이 한약방 집안의 딸 중 한 명, 특히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딸이었다면, 혹은 그 아들 혹은 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한약방의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경우 그녀는 단순히 한약방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 재산 다툼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였을 것입니다. 박건우는 탐문 과정에서 또 다른 소문을 접했습니다. 그 막내딸이 좀 아팠어. 몸이 좀 약했지? 그래서 한약방 일을 도울 때도 자주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어디 요양이라도 간 건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었어. 이 증언은 사라진 인물이 지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지병으로 약해져 있었고 재산 상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면 그녀의 약점은 누군가에게 악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안의 갈등은 주로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졌다는 공통적인 증언이 많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은 서울의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북촌 지역의 한옥은 그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한약방 건물과 그 뒤편의 한옥은 단순한 거주지나 영업장이 아니라 엄청난 부동산 가치를 가진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간의 욕심과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박건우는 추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누가 누구를 의심했다거나 어떤 범죄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산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웠다. 소송까지 갈 뻔했다.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식의 암시적인 이야기들만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여전히 마을 공동체 내부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침묵의 분위기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건우는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여 한약방 집안의 복잡한 가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한약방 주인, 그의 아들, 3명의 딸, 그리고 사라진 인물 그리고 김영희 아주머니까지. 이 모든 인물들이 재산을 둘러싼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라진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이유로 제거되었을지에 대한 가설을 세워나갔습니다. 사라진 이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골마 터져왔던 집안 내부의 탐욕과 갈등이 빚어낸 비극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이제까지 수집한 모든 단서들이 경제적 동기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낡은 편지와 일기장, 비밀 통로의 유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과 침묵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 즉
재산과 탐욕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1970년대 후반의 시대적 배경을 되짚었습니다. 당시 서울은 급격한 경제 개발 붐과 함께 부동산 가치가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전통 가옥 지역은 개발의 압박 속에서도 그 독특한 가치와 희소성 때문에 투기꾼들의 주요 타겟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한옥과 그 안에 자리한 한약방 건물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나 영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부동산 자산이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박건우는 한약방 집안의 재산 다툼이 이 시기의 부동산 가치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처럼 한약방 주인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이 심했다는 것은 이 재산이 당시로서도 상당한 규모였음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라진 인물이 이 재산의 중요한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그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그녀는 누군가에게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기장 속 종로의 그 한약방.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라는 문구는 사라진 인물이 한약방과 관련된 어떤 강제적인 상황, 즉 경제적인 압박이나 위협에 처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거나 혹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한약방의 재정 상태나 불법적인 자산 운용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을 것이고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 그녀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박건우는 탐욕이 사건의 주요 동기일 수 있다는 강력한 추론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었을까? 한약방 주인의 아들. 혹은 김영희 아주머니처럼 한약방 일에 깊이 관여했던 친척. 197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는 돈을 향한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족 간의 정의나 윤리보다 재산을 향한 탐욕이 우선시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통로와 통로 안에서 발견된 급박한 흔적들 또한 이 추론을 뒷받침했습니다. 만약 사라진 인물이 단순한 사고로 죽거나 자발적으로 떠났다면 굳이 이처럼 은밀한 통로에 숨어들어 마지막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해 통로를 찾았고 그곳에서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려 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사라짐이 계획된 범죄의 희생양이었음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표적으로 삼고 그녀의 재산이나 그녀가 알고 있는 비밀 때문에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박건우는 이 사건이 전통적인 한옥마을이라는 아름다운 배경 뒤에 숨겨진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 즉 탐욕이라는 인간 본성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북촌이지만 그 속에서는 재산을 둘러싼 추악한 욕망과 배신이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갔습니다. 사라진 인물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한 가문의 재산을 향한 욕망이 빚어낸 참극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통해 박건우는 명확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라진 희라는 이름의 여성은 한약방 집안의 중요한 상속인이었거나 한약방의 재산과 관련된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1978년 비 오는 밤
그녀의 재산을 탐내던 가까운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제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비밀 통로가 이용되었을 것이다. 범인은 아마도 한약방 집안 내부의 인물이거나 혹은 그와 깊이 연결된 김영의 아주머니였을 것입니다. 박건우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희미했던 범인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범인의 정체를 밝혀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이제 한약방 집안의 재산 갈등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가 사라진 인물, 희로 추정되는 여성의 친척이자 한약방의 재정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김민수 씨의 증언은 그에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확한 증거, 즉 누가 왜 사라진 이를 제거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심증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북촌 마을의 오래된 골목길을 거닐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소문이나 마을 사람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더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끈질긴 탐문은 마침내 한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웠던 분이었지만 박건우가 김영희 아주머니와 한약방의 재산 문제를 은근히 언급하자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 그 김영희 아줌마 말이지. 그분은 한약방에서 돈 관리를 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마을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약방 주인 어른의 아들이랑 다른 딸들 사이에 집안이 더 시끄러워졌지. 그전에도 재산 때문에 시끄럽긴 했는데 김영희 아줌마가 사라지고 나서는 아주 난리가 났어. 아마 그 아가씨가 사라진 것도 그때쯤이었을 거야. 음향 효과, 어르신의 나지막한 목소리, 멀리서 들리는 풍경 소리. 이 무심한 한마디는 박건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가 한약방에서 돈 관리를 도왔다. 갑자기 그만두고 사라졌다. 그 직후 집안 싸움이 더 심해졌다. 이는 김영희 아주머니가 단순히 친척이 아니라 한약방의 재산 문제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사라진 시점과 한약방 집안의 갈등이 격화된 시점이 묘하게 겹친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건우는 이 정보가 단순히 과거의 소문이 아니라 진실의 중요한 조각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제 김영희 아주머니의 행방과 그녀가 한약방에서 맡았던 역할, 그리고 한약방 집안의 재산 분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건우는 즉시 방향을 바꾸어 서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의 한약방 관련 세금 기록과 사업자 등록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의 오래된 세무서나 구청 자료는 현재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낡은 종이 서류들을 뒤지고 담당 공무원들을 찾아가 사정하며 어렵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약방의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주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명의 변경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78년 말, 즉 사라진 이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직후에 한약방 건물과 한옥의 소유권 이전이 시도되었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의 부동산 거래 명세는 현재처럼 투명하지 않아 복잡했지만 그는 끈질기게 파고들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약방 주인의 자녀들 중 막내딸
즉 박건우가 T로 추정하는 그 여성에게 한약방 재산의 상당 부분에 대한 상속 지분이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약방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 그 집안의 주요 재산을 물려받을 핵심 상속인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사라진 이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 지분이 다른 형제들이나 김영희 아주머니에게는 큰 방해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박건우는 재적 등본,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옛문서를 통해 한약방 집안의 복잡한 가계도를 더욱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돌아가신 한약방 주인에게는 아들 1명과 3명의 딸이 있었고 사라진 희는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아주머니는 한약방 주인의 여동생, 즉 막내딸 희영의 고모였던 것입니다. 고모이자 한약방의 돈 관리를 맡았던 인물. 이 사실은 김영희 아주머니가 한약방 재산과 사라진 희영 사이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통해 박건우는 한약방의 아들이 막내딸 희영의 지분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김영희 아주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희영은 지병으로 몸이 약해져 있었고 이 점이 그녀의 약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자와 지병으로 약해진 상속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김영희 아주머니. 이 세 인물 간의 관계가 재산 분쟁의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건우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김영희 아주머니가 사라진 직후 한약방 집안의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마을 어르신의 증언과 연결지었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는 한약방의 돈 관리를 담당하며 재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희영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혹은 희영을 배신하여 재산 독점을 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직후 그녀가 맡았던 돈 관리 문제와 희영의 부재가 맞물려 집안 싸움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사라진 이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산을 둘러싼 탐욕과 배신이 얽힌 계획된 범죄였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박건우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박건우 탐정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단서들이 마치 강렬한 빛을 내는 조각들처럼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희영의 일기장 속 절박한 외침. 한옥 비밀 통로의 음산한 흔적. 마을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 뒤에 감춰진 침묵. 한약방 집안의 뿌리 깊은 재산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보된 희영의 막대한 상속 지분. 이 모든 정보들은 수십 년간 잊혀졌던 실종 사건이 단순한 사고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탐욕과 배신이라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인물 희영은 한약방 집안의 막내딸이자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받을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한약방 건물과 딸린 한옥은 북촌 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과 맞물려 엄청난 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상속인을 넘어 어쩌면 한약방의 재정관리나 불법적인 자산 증식 과정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일기장 속 종로의 그 한약방.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라는 문구는 그녀가 한약방의 어떤 어두운 면에 강제로 휘말려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 비밀을 독차지하려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협이자 방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범인의 계획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한약방 집안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인물, 즉 희영의 상속 지분을 탐내던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막내딸 희영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나 한약방의 재정 관리에 깊이 관여했던 친척, 바로 고모 김영희였습니다. 박건우는 김영희 아주머니의 역할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희영의 지병으로 약해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한약방의 재정 상태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희영을 제거함으로써 재산을 독점하려는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기장 속 그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라는 문구는 희영이 범인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할 만큼 가까운 인물이었고 한때는 믿었지만 결국 배신당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였습니다. 범인은 희영의 약점, 즉 그녀의 지병과 한약방에 대한 강제적인 방문을 이용하여 계획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일기장 속 종로의 그 한약방.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 라는 문구는 희영이 한약방에 가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압박 때문에 강제로 가야만 했음을 시사합니다. 범인은 한약방에서 희영을 유인하거나 혹은 그곳에서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비 오는 밤. 희영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한옥의 비밀 통로로 피신했습니다. 통로 안에서 발견된 깨진 옥 놀이개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일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일기장에 절박한 심정을 기록하며 누군가가 이 비밀을 찾아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라는 절규는 역설적으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그녀의 마지막 피신처인 비밀 통로까지 쫓아왔거나 혹은 그녀가 통로 안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결국 붙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탐욕과 가까운 가족을 향한 배신이 만들어낸 섬뜩한 계획이었습니다. 범인은 희영을 제거함으로써 한약방의 막대한 재산과 그녀가 알고 있던 비밀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실종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복잡한 재산 분할 과정 중 한 명의 부재 정도로만 여겨졌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디론가 떠났겠지 하는 식의 단순한 가출이나 야반도주로 포장되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과 침묵은 이러한 계획된 은폐와 왜곡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득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박건우는 이 모든 증거들을 조합하여 1970년대 후반 서울에 급변하는 시대적 배경, 즉 부동산 투기와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던 시기에 한 가족의 재산을 향한 탐욕이 어떻게 한 생명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범인의 계획은 치밀했고 그 동기는 지극히 인간적인 탐욕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사라진 이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박건우는 이 모든 진실이 수십 년간 북촌의 고요함 뒤에 감춰져 있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마지막으로 모든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사라진 인물, 희영의 비극적인 운명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1978년에 비 오는 밤. 한옥 속 비밀 통로에서 벌어졌을 섬뜩한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야. 비가 오는 밤 위라는 글권은 희영의 마지막 순간이 비 오는 밤이었음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억수 같은 비가 북촌 한옥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낡은 한옥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날씨는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가려주어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도 외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만드는 완벽한 은폐의 도구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희영은 한약방과 관련된 어떤 문제로 인해 그 사람, 즉 범인에게 쫓기거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 점점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아. 숨이 막혀라는 표현은 그녀가 물리적인 위협에 처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범인을 피해 필사적으로 한옥 내부를 헤매다. 마침내 안방벽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통로는 아마도 집안의 비상 통로나 귀중품 보관을 위해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것이고, 희영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채 좁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낡은 벽을 긁는 소리, 그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빗소리에 묻힌 발자국 소리만이 통로 안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통로 안에서 발견된 일기장에 마지막 희망을 담아 자신의 절박한 심정과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 아무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라는 문구는 그녀가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통로 안에서 발견된 깨진 옥 놀이개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평화롭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건우는 놀이개가 깨진 상태를 보아 희영이 통로 안에서 범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거나 혹은 범인에게 잡히는 과정에서 강한 충격을 받아 깨졌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좁고 폐쇄된 통로 안에서의 몸싸움은 매우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지병으로 약해진 몸으로 범인의 힘을 당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순간 희영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과 함께 모든 희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결국 희영은 비밀 통로 안에서 혹은 통로를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최종적으로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박건우는 재구성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나 유골은 범인에 의해 비밀 통로 주변이나 한약방 집안의 다른 은밀한 곳에 은닉되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은 CCTV나 과학수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밀 통로는 그녀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동시에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담은 침묵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낡은 신발 한 짝과 몇 가닥의 머리카락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육체적인 흔적이었습니다. 박건우는 이 모든 비극적인 운명의 서사를 재구성하면서 깊은 슬픔과 함께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북촌 한옥마을 뒤에 이처럼 추악한 탐욕과 배신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희영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의 탐욕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절규는 수십 년 동안 비밀 통로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이제야 박건우 탐정에 의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선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던 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망을 감추는 완벽한 배경이 되었고, 고요한 마을의 침묵은 그 추악한 범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박건우는 희영의 일기장과 유물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마침내 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진실을 가지고 범인과 대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잊혀진 운명은 이제 박건우의 손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비밀 통로에서 발견된 일기장 속 그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라는 절박한 문구는 사라진 인물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에 종로 한약방을 둘러싼 뿌리 깊은 재산 갈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김영희 아주머니에 대해 보였던 의문스러운 침묵과 그녀의 한약방 재정 개입 사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사라진 희로 추정되는 막내딸의 막대한 상속 지분을 가장 탐냈고, 한약방의 복잡한 재정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김영희 아주머니 또는 그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이 범인일 것이라는 윤곽이 명확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마을 주민으로 보였을지라도 내면에는 재산을 향한 끔찍한 탐욕과 가까운 이를 배신할 잔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이제 그들의 정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수십 년간 감춰진 진실을 밝힐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김민수 씨와 마을의 주요 어르신 몇 분을 모시고 범인으로 지목된 김영희 아주머니를 대면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영희 아주머니는 박건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탐정님.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그 아가씨가 사라진 건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긴장한 채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박건우는 흔들림 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비밀 통로에서 발견된 희영의 일기장, 손수건의 희 지니셜, 깨진 옥 놀이개 조각, 그리고 한약방 재산에 대한 그녀의 깊은 개입과 사라진 희영의 막대한 상속 지분까지. 모든 증거는 논리적으로 그녀의 탐욕과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희영의 일기장 속 마지막 글고 그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 과 종로의 그 한약방.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 라는 문구를 들려주자. 김영희 아주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음향 효과,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다가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 찼고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음향 효과,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충격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 한약방 재산 때문에. 김영희 아주머니의 입에서 수십 년간 굳게 닫혔던 모든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요한 북촌을 짓눌렀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의 자백 후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범인은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희영의 실종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박건우 탐정의 끈질긴 추적과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영희 아주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비밀 통로 주변과 한약방 건물의 은밀한 곳에서 희영의 유골이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희영은 비로소 오랜 시간 갇혀있던 어둠에서 벗어나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북촌은 수십 년간 덮여있던 어두운 비밀을 벗겨냈지만 그 진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웃이자 친척이 저지른 탐욕과 배신은 평화로웠던 마을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한때 따뜻한 공동체였던 마을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오랫동안 서로를 믿었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음향 효과,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점차 잦아들고 고요히 내리는 눈소리가 잔잔하게 배경을 채움, 희영의 비극적인 운명은 끝이 났지만 그 진실이 남긴 파장은 북촌에 길고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래된 침묵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로 인해 마을의 평온함은 영원히 상실된 듯했습니다. 북촌의 겨울 하늘에서는 고요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눈은 마치 지난 시간의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했습니다. 북촌의 고즈넉한 풍경 뒤에 감춰진 탐욕과 배신의 그림자. 실종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을의 오랜 침묵은 이제 새로운 질문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